일단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세가 조금은 안정화를 찾으면서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도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밤사이에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이 두 주가 지수가 오른 데는 테슬라의 역할이 굉장히 컸죠. 네, 그렇습니다. 테슬라 11년 만에 최대 폭의 상승을 오늘 하루 만에 보여줬는데요. 사실 오늘 실적을 발표했던 다른 기업들은 실적 실망감에 하락하는 종목들도 대거 나왔지만 오늘은 시장이 오로지 테슬라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보다 상세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시장 상황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33%가량 내렸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0.76% 그리고 0.21%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장중에 불안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보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투자 심리가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 국채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시장에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어닝 시즌 계속되고 있죠.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실적 성장률이 4.2%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상치였던 7.8%보다 낮은 수준이라면서 약간의 우려 섞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히트맵 한번 함께 보시죠. 오른 종목이 초록색 그리고 내린 종목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대형주 중에서 유독 반짝이는 종목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밤사이에 22% 가까운 폭등세를 자아냈는데 잠시 후에 이야기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M7 종목도 대체로 아마존과 메타는 상승세 그리고 엔비디아도 좀 초록색을 띠긴 했지만 알파벳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큰 움직임 없는 목요일장을 보낸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르면 강하게 오르고 내리면 강하게 내리는 모습들 일부 종목들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시장 굉장히 실적 장세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빅테크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애플 곧 발표의 주간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이니 기대하세요라는 글이 예전에 트위터죠. X에 올라와 있었는데요. 블룸버그가 보도를 하기를 M7 프로세서를 탑재한 첫 맥북도 이번 공개에 포함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이벤트가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알파벳은 영국 반독점 조사 당국이 구글의 20억 달러 규모 엔스로픽에 대한 투자를 정식 조사한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살펴봐야겠죠. 매출은 사실 어제 예상치를 하회했었고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했었는데 시장이 이 부분보다는 마진율이 개선됐다라는 부분에 더 주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어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라는 점에 더욱더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테슬라만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볼까요? 일단 테슬라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부터 강한 상승세 보였었는데 지금 정규 거래에서도 장 초반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2013년 이후 최대 1일 상승률인 21.92% 강한 상승세로 목요일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매출 예상치 하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8% 성장했다는 점,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10%대로 두 자릿수로 회복했다는 점, 완전 자율주행이 매출의 큰 부분을 기여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자율주행 기술 관련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움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다가 일론 머스크의 긍정적인 발언도 굉장히 주가의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일단 내년에 20에서 30%의 차량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월가의 예상치가 15% 증가였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장밋빛 전망을 그렸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 내년에 출시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 어제 나왔었죠. 캘리포니아는 규제가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내년이 조금 불확실할 수 있지만 텍사스는 꼭 해내겠다라는 발언까지 이 뒤에 덧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급형 자동차 내년에 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발언까지 있었는데 이 부분 특히 투자자들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 더욱더 밀어 올리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신중론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JP모건은 매출 증가에 기여 크게 했던 규제 크레딧 계속해서
매출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그 지속 가능성 여부는 지켜봐야 된다. 현재로서는 낮게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테슬라 CFO도 경제 환경, 지금 좀 소비가 힘든 고금리 환경을 봤을 때 현재의 마진율을 4분기에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숨에 급등한 만큼 신중한 접근 여러분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실적이 움직인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굉장히 실적 장세로 움직이고 있는 뉴욕 증시인데 IBM은 6% 이상 빠졌습니다.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CFO 컨설팅 부분이 불확실한 경제에 직면했기 때문에 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나우는 5%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 상회하는 모습이었고요. 기업의 AI 수요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했습니다. UPS도 마찬가지로 5% 이상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수요 반등과 효과적인 비용 통제로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영업이익률도 상향 전망하면서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 3가지 추가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이 1%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반독점 규제 위반 과징금 관련해서 소송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승소했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보잉 사실 수요일에 투표가 진행이 됐었죠. 여기서 만약에 노사 합의안이 통과가 되면 파업이 철회되면서 정상화 수순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모았었는데 잠정 노사 합의를 이뤘던 보잉이지만 결국 투표에서 그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파업이 연장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 1%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사우스웨스트 항공 5% 이상 하락했습니다. 엘리엇과 휴전에 나섰는데 행정주의 투자자죠. 엘리엇이 그래도 이사회 입지를 확대하긴 했습니다만 이사회의 통제권까지 가져오는 데는 실패하면서 일단 투자자들은 하락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국채금리와 유가, 금값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국채금리, 2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내렸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르면서 4.2%대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좀 4.2% 안팎에서 그래도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10년물 국채금리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강한 미국 경제로 인한 펀더멘털을 고려한다면 국채금리 계속해서 상방 압력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유가와 국제금값도 확인을 해보실까요? 국제유가 WTI 기준 배럴당 70달러대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중동과 미 대선 불확실성이 자리 잡고 있긴 하지만 성장이 둔화한 유럽이 얼마나 수요를 늘릴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이날은 더욱더 자극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금값은 0.71% 강세를 보였죠. 국채금리 상승은 분명 금값에는 불리한 측면이 있겠지만 중동과 미국 관련 불확실성이 안전자산인 금의 가격을 밀어 올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목요일장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 생생한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테슬라의 역할이 톡톡히 돋보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는 소폭 내렸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S&P 500이 이번 주 들어 처음으로 상승했죠. 3거래일 연속 하락 이후 이날 장중 내내 마이너스 보이다가 오후 들어 테슬라 주가가 상승폭을 더 키우자 장막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테슬라의 힘에 기대해 상승했고요. 여기에 그간 치솟았던 국채금리가 소폭 떨어진 것도 일부 되살아나게 했습니다. 4.25%를 넘던 10년물 국채금리는 4.2%까지 떨어졌고요. 연준 정책이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다시 4.07%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주식시장에는 부담을 줬습니다. 미국 경제가 계속 강하다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더뎌질 것이라는 가능성과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세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중, 대규모 감세에 따른 재정 적자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겁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의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단 이날 국채금리가 소폭 내려가긴 했지만 아직 안정화됐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월가에서는 6개월 내 5%까지 다시 치솟을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10년물 국채금리가 4.3%를 넘어설 경우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도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탄탄하다는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신규 신업보험 청구자 건수는 22만 7천 명으로 직전주 대비 1만 5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이 여전히 위축 국면에 있지만 회복 가능성을 보인 데이터도 나오고 있습니다. S&P 글로벌이 집계한 10월 제조업 PMI는 47.8로 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0월 서비스업 PMI도 55.3으로 시장 예상치를 넘어 2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속도, 국제금리 상승 리스크를 상쇄하려면 기업들의 실적이 강하게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어린 시즌이 시작된 지금 기업들의 실적은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IBM은 지난 3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6.17% 급락했고요. 대형 가전업체 월풀도 반면 월풀은 시장 예상을 웃돈 실적에 힘입어 주가가 11.17% 급등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세트에 따르면 지금까지 S&P 500 기업의 27% 이상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중 76%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긴 했습니다. 당분간 기업 실적에 따라 주가가 흔들리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기업 실적하면 이날 빼놓을 수 없던 게 바로 테슬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밤사이에 20% 이상의 폭등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테슬라의 주가를 이렇게까지 끌어올린 이유들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야말로 테슬라의 힘을 확인한 자리였죠. 무려 22%나 급등했습니다. 지난 2013년 5월 24% 상승한 이후 사상 두 번째로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은 8,321억 달러까지 불어나면서 시가총액 10위에 다시 안착했습니다. 3분기 매출은 월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지만 순이익이 크게 웃돌면서 투자자들을 환호하게 했습니다. 테슬라의 3분기 주당 순이익은 72센트로 월가 예상치 58센트를 크게 상회했죠. 특히 테슬라가 깜짝 순이익을 기록한 것은 탄소 배출권 크레딧 판매로 7억 3,9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둔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역대 테슬라가 판매한 크레딧 중 두 번째로 많습니다. 순수 전기차를 생산한 테슬라는 탄소 배출을 줄인 대가로 정부로부터 대규모 크레딧을 받은 다음 탄소 배출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다른 완성차 기업에 이를 팔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시장의 기대가 집중됐던 매출 총이익률은 작년 같은 기간에 17.9%에서 분기 중 19.8%로 상승한 것도 눈에 띈 부분입니다. 월가 예상치는 16.8%인데 이를 크게 웃도는 것이죠. 이는 차량당 매출 원가가 역대 최저인 약 3만 5,100만 달러로 뚝 떨어진 덕분입니다. 최근 전기차 수요가 주춤하면서 배터리 원자재 값이 떨어진 게 도움이 됐습니다. 다만 이 마진율이 계속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말 처음 인도를 시작한 사이버 트럭이 처음으로 흑자 전환한 것도 호재였습니다. 시장이 환한 곳은 단 하나 더 있습니다. 일단 연초 전망과 달리 테슬라는 올해 차량 인도량이 소폭 늘 것으로 전망했고요. 머스크 CEO는 내년 저가 차량과 자율주행차 양산전을 고려하며 내년에 차량 판매가 20에서 30% 성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분간 주가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키운 대목입니다. 네, 만약 일론 머스크 CEO의 말이 현실화된다면 또 추가적인 상방 압력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은주 앵커와 함께 밤사이에 나왔던 놓쳐선 안 될 이슈들 체크해보시죠.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 5 시간입니다. 오늘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 먼저 간단히 확인해보고 기업 이슈들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금 보시는 거는 지난주에 신규로 나온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그 직전주 대비해서는 하락폭을 보였지만 2주 연속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고 있는 건수는 3년 내 최고치까지 올라가면서 10월 실업률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일단 노동청이 이번에 발표한 지표를 확인을 해보면 직전주보다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5,000건 감소를 했습니다. 22만 7천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예상치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예상치와 실제의 수치가 이번에 좀 차이가 크게 났었습니다. 해당 이유로는 허리케인 헬렌이나 밀턴과 같이 여러 가지 지정적인 리스크 때문에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어려웠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3만 3천 명에 이르는 보잉 노조의 파업도 지금 한 달 넘게 길어지고 있죠. 이러한 부분도 고용시장에 혼란을 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파업은 보잉의 공급망과 또 비파업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관련해서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2주 연속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에 2만 8천 명이 추가적으로 증가되면서 189만 7천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것으로 지난 2021년 11월 이후 약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현재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조사 기간이 정부의 10월 실업률 조사 기간과 겹치기 때문인데 한마디로 10월에 실업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에 실업률이 하락하긴 했지만 앞서 4월 3.4%의 실업률이 7월 달에 4.3%까지 대폭 오르면서 고용 둔화 우려와 관련돼서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커졌었고요. 이런 배경을 두고 9월에는 연준이 B컷을 단행하는 배경으로도 작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당장 다음 달 6일에서 7일까지 FOMC 회의가 있는 만큼 연준이 이러한 고용 지표들을 어떻게 시장에 반영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스몰컷에 대한 가능성을 여전히 가장 높게 두고 있기는 합니다. 고용 쪽에서는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나름 제조업이나 서비스 PMI와 같은 경제 지표들은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10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확인을 해보시면은 47.8을 기록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나름의 예측치에 부합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큰 증가폭도 그렇다고 큰 하향 조정되는 폭도 나오진 않았습니다. 일단 PMI 같은 경우는 50이라는 숫자를 중심에 두고 50을 웃돌면은 경제 확장 그리고 밑돌면은 위축을 의미를 하죠. 이번 10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는 47.8로 집계가 되면서 지난달 대비해서도 0.5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시장의 전망치도 웃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지수는 민간 부분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나름의 선행지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제조업이 늘 서비스업보다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달도 동일한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10월에 서비스업 업황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소폭의 개선세를 보였는데 55.3이 나왔고요. 전월치가 55.2였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치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도 소폭으로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합친 종합 PMI는 54.3으로 역시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현재 이러한 경제 상황을 놓고 S&P 글로벌 마켓의 이코노미스트는 10월에는 비즈니스 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계속 성장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10월의 PMI가 국내 총생산이 연간 2.5% 속도로 성장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는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고 신규 주문 유입도 거의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러한 부분은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 국한돼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조업의 회복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더 집중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가 흠조세를 보였는데 사상 최고치 랠리를 하다가 이번 주는 계속해서 숨고르기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월가에서는 현재 이러한 시장 상황을 놓고 추가적인 조정도 나올 수 있다라며 우려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S&P 500이 단기적으로 5%대 추가적인 지수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BTIG의 조나단 크린스키 수석 마켓 기술 전문가는 앞으로 몇 주 안에 S&P 500 지수가 5,500까지 5%가량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지난 17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S&P 500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다가 간밤에는 나름의 반등을 시도를 해준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이러한 조정의 가능성의 배경으로는 최근 강세를 계속 보였던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전일 4.25%까지 오르면서 7월 이후에 최고 수준을 보였고요. 그래도 오늘 그나마 소폭으로 하락 전환된 부분은 시장에는 어느 정도 안도감으로 작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서만 벌써 40bp가량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증시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이런 상황을 놓고 기술 전문가들은 지금 미국 대선 전에 있는 이런 불안감들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주식시장의 하방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대선 이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워낙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대선이라는 큰 변동성을 앞두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의 말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간밤 테슬라가 엄청난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시장은 되려 환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지난 1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최대 폭의 상승을 테슬라가 보였는데요.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건 어제 시간에서 내놓았던 실적 덕분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올해 3분기 매출 251억 8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이 0.72달러를 기록했죠. 매출은 월가의 평균 예상치를 소폭 밑돌았지만 이 EPS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시장이 환호를 했고요. 3분기의 순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보다도 17%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분기까지는 4개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감소세였는데 이번 3분기를 기준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또 테슬라는 3분기 생산량 그리고 인도량 모두 작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세로 돌아섰고 10월 22일을 기준으로 테슬라는 700만 번째 차량을 생산했다라고 보고서를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사이버트럭이 3분기 미국에서는 모델 Y 그리고 모델 3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이 팔린 전기차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구체적인 판매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테슬라의 3분기 수익이 크게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는 이 탄소 크레디트 판매 그리고 차량 생산 비용 감소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와 같은 순수 전기차 회사들은 탄소 배출이 적기 때문에 주정부로부터 탄소 크레딧을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이런 탄소 배출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그런 완성차 업체들에게 이 탄소 배출 규제를 충족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탄소 크레딧을 판매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구조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이 이번 3분기에는 상당한 실적에서는 힘으로 작용이 됐고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또 일론 머스크가 내놓았던 발언들도 상당한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 내년에 테슬라는 더 낮은 가격의 차량을 출시할 거고 또 자율주행의 도래로 차량 판매가 20%에서 30% 가까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만 월가 전문가들은 15% 정도의 차량 판매 증가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전망치는 상당히 낙관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월가 투자은행들도 사실상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모건 스탠리 쪽의 입장을 확인을 해보면 테슬라의 성장 궤적에 대해서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이 3분기의 호실적 그리고 머스크 CEO가 제시한 내년 전망치에 안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 목표 주가는
10달러를 유지를 했고요. 반면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주당 순이익이 95배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여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로보택시 행사 이후에 모멘텀이 2030년 이후에나 이행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한마디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만큼 아직까지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는 125달러 선을 제시를 했는데 앞서 모건 스탠리가 제시했던 310달러와 2배가 넘는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월가 안에서도 상당히 강력하게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 상황은 어떠했는지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나름 테슬라의 급등은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풀이가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워낙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옹호론자로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요. 간밤 테슬라의 급등에 힘입어서 비트코인도 다시 68,000달러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현재 미국 대선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경합주로 불리는 펜실베니아에서 비트코인 권리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재 여론조사를 놓고 보더라도 이 해리스 후보보다도 트럼프 후보가 훨씬 더 앞서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트럼프 승리에 확신하면서 최근에 가격들이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테슬라의 주가 상승까지 힘이 되어주면서 간밤 비트코인이 다시금 68,000달러 회복을 해줬는데 이런 지지 라인이 지속적으로 높아질수록 앞으로의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커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S&P 글로벌 PMI 지수, 신규 주택 판매, IBM 실적 발표입니다. 목요일 날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가지고 여러 지표가 겹치게 되면 지표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또 기업의 실적들이 많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목요일이 가장 바쁜 어떤 한 주의 요일이 되겠네요. 자, 먼저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잡리스 클레임스죠. 자, 잡리스가 많으면 안 좋은데요. 잡리스가 없는 게 좋겠죠. 그 연준이 하는 일 고용과 물가라고 했죠. 고용에 관련된 거를 살필 때 이제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기본적으로 보겠죠. 기존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다음에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고용이 좋나 안 좋나. 고용이 안 좋으면은 뭐 너무 안 좋으면 이제 금리를 인하해서 조금 살려볼까 생각할 것이고 고용이 또 너무 좋으면은 이게 또 저기 너무 과열될까 봐 또 금리를 인상할까 또 생각을 해보고 뭐 이런 뭐 이렇게 단순하게 뭐 이꼬르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냥 우리가 순수하게 그냥 이해를 하기 위해서 편하게 직관적으로는 그렇겠죠. 경기가 너무 나빠질 것 같으면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경기가 너무 좋아질 것 같으면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뭐 이게 말대로 이렇게 쉽게 수학 산수 문제처럼 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자, 어쨌든 그 고용에 관련된 것 중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으면은 좋지가 않은 거죠, 기본적으로.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실업자들이 수당을 청구하러 간 건수니까요. 실업자들이 이제 많아진다는 뜻이니까요. 자, 어쨌든 두 개 다 지금 내려온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27202 이게 22만 7천 건. 일단 지난주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 처음으로 실업수당을 새로 청구한 사람이 전주 대비 줄어가지고 지금 22만 7천 건으로 줄었네요. 전주에는 26만 건이 넘었던 수치였던 것 같은데요. 줄어 있습니다. 22만 7천 건으로 줄었고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시장에서는 좋은 영향으로 판단했겠죠. 실업자가 새로 안 생겼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어디서 줄었을까? 자, 일단 엄청난 이 막대 그래프가 극단적이네요. 딱 하나가. 그쵸? 이미 예상했죠, 우리가. 그 플로리다가 어마어마한 크기의 막대 그래프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2등하고 차이가 거의 이게 몇 바 정도 될까요? 대충 한 눈대중으로 따졌을 때 10배도 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요 막대 그래프가 한 몇 개, 10개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죠, 지금. 그 플로리다가 2등이 칸사스인가요? 칸사스주보다 지금 캔자스 시티주보다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플로리다는 역시 그 허리케인을 맞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습니다. 밀튼을 맞았고요. 근데 또 눈여겨볼 것은 제일 많이 줄은 곳은 또 어딘가요? 노스캐롤라이나. 그러니까 이게 태풍의 영향이 일시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대비를 잘했어요. 여기 허리케인이 많이 오는 남부지방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플로리다 해변이나 이런 것들이 뭐 살기 좋다, 따뜻하고 맨날 플로리다 마린스 구장 가가지고 뭐 야구 보고 있고 이러지만 또 해안가에 살면 안 좋은 게 이런 태풍, 쓰나미, 이런 해일 이런 것들에 이제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된다는 거. 그래서 남부지방에 항상 허리케인 토네이도가 많이 와서 목조주택들을 다 날려버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비를 잘하고 있죠. 일본도 지진이 나니까 맨날 훈련하고 있고.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가 그 전주에는 여기 플로리다만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의 영향이 한 주밖에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로리다에 밀튼이 오기 전에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헬레나가 왔잖아요. 헬레나랑 밀튼이 결국 그 남부지방의 대부분의 지역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 거의 이 본점이죠. 본점. 제일 그 중요 타격 지점이 밀튼은 플로리다였고 그 전주에 온 헬레나는 노스캐롤라이나였거든요. 노스캐롤라이나가 가장 많이 줄었어요. 신규 수당 청구 건수가. 그렇기 때문에 한 주의 영향밖에 없었다. 그럼 이제 플로리다도 이번 주에는 가장 많이 늘었지만 그렇죠. 이 것들이 다음 주는 이어지지 않는. 다음 주에 태풍이 또 오면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많겠지만 이제는 태풍이 한 번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오기는 몰라요. 또 자연재해가 올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면은 이미 지금 예보가 나왔겠죠. 뭐 예보가 뭐 자주 틀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큰 것들은 대략 맞잖아요. 우리나라 맨날 기상청도 뭐 중계라도 잘해라 이러지만 어쨌든 이번에도 예보가 있었고요. 앵커가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가라고 했죠. 그래서 인명피해가 최소화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플로리다에 태풍이 다시 오지 않으면은 플로리다도 다음 주에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모르겠어요. 이게 한 주 만에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플로리다에 다시 한번 태풍이 다음 주에 와야 이번 주에 와야 다음 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늘어나겠죠. 아마 다음 주에는 플로리다께 저 끝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주의 영향이 컸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로리다가 저렇게 하드 캐리해가지고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었죠. 그러니까 플로리다 하나만으로는 늘릴 수가 없었다. 자, 여기도 이게 확연히 보이죠.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 확 치솟았고 노스캐롤라이나는 확 줄었습니다. 그렇죠? 아마 요 플로리다도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뭐 안정된 걸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약간 블랙스완이죠, 이거. 이거 보세요. 튀는 거 보세요. 노스캐롤라이나랑 플로리다만 이렇게 튄 겁니다. 이건 사실 블랙스완이죠. 그동안의 모습이 이렇게 튀는 각도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습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전도 같이 움직이다가 심장이 갑자기 확 뛰다가 심장이 다시 기본 박동수대로 가는 거죠. 놀랬다가. 자, 근데 이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게 문제인 거죠. 계속 실업자들이 한 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기록을 해서 처음에 초기에 실업수당 청구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도 이제 취업을 못했어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신청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신청하고 계속 실업자들이 수당을 청구하는 건수 이게 굉장히 높다. 이게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189만 7천 건이 나왔네요. 189만 7천 건이 나와가지고 지금 어디에 가 있나요? 저기 표시되어 있네요. 2021년도 11월이죠. 2021년도 11월 여기 수준에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189만 7천 건이 요 수준이네요. 2021년도 11월 여기에서 그 전에는 더 높았는데, 그렇죠? 여기 200만 건 수준 거의 근접을 했다. 그래서 2021년도 11월 달에 이후에 가장 최고치니까 한 3년 만이네요. 3년 만에 계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이 이걸 보고는 또 고민이 되겠죠. 뭐 플로리다나 뭐 노스캐롤라이나는 대응을 잘해가지고 다시 태풍이 오지 않는다면 저렇게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진 않을 건데 계속 실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 그러면 이것도 고민이죠. 그렇죠? 이게 뭐 B컷을 연속으로 치기에는 좀 그렇다는 여론이 강한데 이것만 보니까 또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계속 늘어나면 어떡하지? 또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고. 네, 3년 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계속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PMI가 나왔죠. 자, PMI가 이제 요건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요건데, 뭐 S&P 글로벌 게 조금 덜 중요성이 있다. 하지만 역시나 뭐 두 개 다 중요하죠. 구매 공급 관리 협회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이거는 이제 마킷이라는 그 여론조사 회사에 맡겨서 하는데 그 여론조사 회사를 S&P가 인수해 버렸죠. 자회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것도 이제 기준이 다 50인데, 지금 보면은 두 가지가 있죠. 제조업이 있고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일단 제조업은 47.3 전달이었는데 0.5% 상승했네요. 그래서 47.8이 나왔습니다. 여기 기준선이 50점선으로 되어 있죠. 50이니까 아직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제조업의 확장을 부르는 사람보다 제조업의 침체를 부르는 사람이 더 많아 있는 상태다. 많은 상태고요. 그리고 서비스업은 일단 계속 50이 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은 50이 내려갔던 적이 여기밖에 없네요. 2022년도 초반에 50을 뚫고 올라온 뒤에는 계속 50 이상입니다. 그렇죠? 여기 2023년에 한 번 위기가 있었으나, 그렇죠? 50을 살짝 건드리고 다시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55대로 안정적인 추세에 있습니다. 자, 55.3 이거는 전월에는 55.2였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죠. 근데 예상치는 55였습니다. 예상치도 뛰어넘었고요. 그리고 요것도 47.8. 제조업 PMI도 예상치는 47.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예상치는 제조업 PMI든 서비스업 PMI든 다 예상치 상회가 나왔어요. 컨센서스 상회죠. 서프라이즈고요. 그리고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50 이상에 있다. 서비스업에 대한 경기의 자신감이 조금 더 강하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두 개 다 마찬가지인데 제조업도 지금 바닥을 찍고 계속 한 두 번, 세 번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추세고요. 그렇죠? 46 이하에 있었는데 여름에는 지금 이제 48 가까울 때로 올라갔습니다. 과연 여기 지금 2023년도 말처럼 다시 50 이상으로 갈 수 있을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업은 이미 반등을 해가지고 고공권에서 행보하고 있죠. 55대에서. 이게 같이 지금 같이 올라가는 지금 추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추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게 이제 요 나온 거죠. 그 서비스업이랑 제조업이랑 합쳐가지고 여기 나옵니다. 여기 마켓이라고 되어 있죠. 네, 마켓 센서티브 인포메이션 여기서 하는 겁니다. 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신규 주택 판매입니다. 자, 이제 뭐 고용이 잘 되고 물가가 좀 내려가면서 그리고 그 모기지 금리가 좀 내려간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주택을 사겠죠. 근데 이제 신규 주택 판매 전에 기존 주택 판매가 발표가 됐었잖아요. 근데 기존 주택 판매가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건 또 반대로 나왔어요. 지금 이게 지표가 다 헷갈리죠. 연준에서 헷갈려요,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줄었는데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늘어서 실업자가 계속 있는데 이거 경기가 좀 어렵나? 이랬는데 PMI를 보니까 기업들의 자신감은 괜찮은데? 그쵸? 그리고 딱 기존 주택 판매는 또 안 좋아. 사람들 근데 왜 주택을 안 살까? 근데 또 신규 주택 판매 사니까 새로운 주택은 많이 사네. 이게 경기가 좋은 건가 나쁜 건가 헷갈리네. 그쵸? 계속 실업자는 늘어나는데. 그렇잖아요.
실업자는 계속해서 늘어나서 수당은 받고 있는데 왜 신규 주택을 사지? 또 다른 걸 막 따져봐야겠죠, 연준에서. 자, 그래서 전달 대비는 4.1이 나왔고요. 연으로 환산하면 6.3이 증가했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가 많이 늘었죠. 지금 신규 주택 판매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2010년도 이후에 기존 주택 판매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그 전의 지표가 바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택이라는 건 기존에 이미 지어진 주택을 사는 건데 신규 주택은 또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표가 완전히 또 갈려가지고 헷갈린 겁니다. 이게 과연 기존 주택이 헐어 빠져가지고 안 사서 새로운 거를 사는 건지, 아니면은 그 기존 주택을 살려는 사람하고 이 신규 주택을 살려는 사람이 지금 완전 수요가 틀린 건지 또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신규 주택은 굉장히 높게 나왔다. 그리고 뒤로 가보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73만 8천 건이에요. 73만 8천 건이 어느 정도냐면은 여기 봅시다. 2023년도 여기 표시되어 있네요, 화살표로. 2023년도 5월 달 이후에 가장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1년이 넘는 기간이죠. 1년 넘는 기간 만에 다시 이쪽으로 지금 왔습니다. 여기서 더 가려면 이제 여기 73만 건을 넘어서 저기 80만, 90만, 100만 건 갔던 때가 2021년이거든요. 이제 73만 건을 다시 도달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확연히 올라왔죠. 근데 아까 전에 갈리는 게 이거예요. 여기 있죠. 지금 초록색은 뉴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주황색은 뭐예요? 이그지스팅. 기존에 존재하던. 그렇죠. 기존 주택 판매는 이렇게 꺾여가지고 오히려 보시면 이 하단부를 뚫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 2020년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때는 누가 봐도 누가 집을 사겠어요. 코로나 때 지금 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중개인들도 다 마스크하고 격리당해 있는데 지금 사고 싶어도 못 샀죠. 근데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지금 그 코로나 때 밑을 뚫고 내려가 버렸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이런 갭이 지금 이제 연준이 헷갈리는 거죠. 이게. 이게 뭐지? 왜냐하면 이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동행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살짝은 차이가 있어도 보시면은 거의 비슷하죠. 계속 동행했죠. 갑자기 여기서부터 2020년부터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기존 주택 판매는 꼬꼬라져서 내려오고 있는데 신규 주택 판매는 이게 지지하면서 오히려 2023년도 5월 달에 회복해? 그래서 갭이 지금 이만큼이나 벌어졌어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렇죠?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 지금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기존에 있던 주택은 별로 사질 않고요. 신규 주택을 사고 있다. 이런.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집들을 다 주고 미국도 똑같아요. 아들, 딸들한테 다 사주고 자기는 이제 한 채밖에 없으니까 평생 이제 100세 시대니까 그거 쥐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 주택 판매는 다 쥐고 살고 있다. 베이비 부머들은. 그리고 이제 그 젊은이들은 이제 그 모기지금리가 조금 싸진 틈을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주택을 사는. 그래서 이런 차이가 벌어졌나. 하여튼 요거는 조금 더 연준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그렇죠? 격차가 2016년부터 2024년이면은 거의 8, 9년치인데 8, 9년 만에 가장 많이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희한한 현상이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IBM의 실적을 한번 보도록하겠습니다. 자, IBM의 실적. 자, 이게 미국은 다 좋아가지고, 자, 레비뉴가 1% 증가해서 15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자, 여기에 손실이 나왔네요. 330밀리언 손실이 됐습니다. 순손실. 전년 동기에 1.7빌리언 이익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주당 순이익도 순손실이죠. 0.36 순손실이고요. 그리고 조정해주니까 2.30으로 올라오긴 했네요. 자, 그래서 IBM은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입니다. 네, 소프트웨어가 10%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지금 인공지능, AI, 이런 쪽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순이익이 좀 안 좋았죠. 자, 5.48 오히려 떨어져야 돼요, 지금. 목표 주가가 이미 넘어섰어요. 그래서 여기서 떨어져야지 목표 주가예요. 이미 시장의 목표 주가 도달됐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홀드 의견이고요. 5바이, 7홀드, 2셀 골고루 있습니다. 뒤로 가볼게요. 네, 일봉에서 그래서 여기 그 순손실로 전환이 되면서 일단 개파락을 했습니다. 네, 뒤로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주봉, 월봉이 살아있으니까요. 자, 살아있죠? 여기서 음봉 나와봐야, 그쵸? 이미 고점 돌파했습니다. 엔비디아만 좋은 거 아니에요. 소프트웨어도 좋아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월봉, 사상 최고가예요. 자, 이미 저기 있는 2014년도면 얼마예요? 언제요? 저거 10년 전 고점을 날렸습니다. 여기서
지난달에 10년여 고점을 날리고 여기서 올라가서 이격이 벌어지는 사이에 매출 순이익이 좀 마이너스 나니까 윗골을 달았으나 아쉬울 거 없죠. 그렇죠? 네, IBM도 사면 됩니다, 그냥. 자, 그래서 연준의 고민은 지금 계속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B컷을 할까, 베이비 컷을 할까, 동결을 할까. 왜 지표가 헷갈리게 나오니까요. 고용, 물가, 주택 지표가. 하지만 뭐다? 연준의 고민은 고민이고 역시 상수는 기업의 실적.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또 돌아와야 하는 주제, 바로 미국 대선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11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정말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데요. 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쌓인 시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대선 판도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자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가 앞선다라는 소식들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단독 기사인데요.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트럼프가 해리스를 소폭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라면서 자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대선이 오늘 진행된다면 누구에게 표를 행사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 47%였고요. 해리스 부통령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 45%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포인트 앞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전부터 조금씩 트럼프가 우위를 잡고 있다라는 소식들 들려왔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전국 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쌓인 시간을 통해서 설명해 드렸듯이 미국 대선에서는 전국 지지율보다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 선거인단 수를 확보했냐,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매직 넘버입니다. 매직 넘버는 바로 270이죠. 270명의 선거인단 수를 확보하기만 하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건데요. 현재 각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단 수에서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25명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자 공화당 대선 후보는 219명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좀 앞서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바로 이렇게 회색 표시가 된 경합주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선거인단 수만 총 93명이기 때문에 잘 나눠 가져가면서 누가 먼저 270에 도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가 어느 경합주에서 어느 후보의 손을 들어줄까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론조사 결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선이 오늘 진행된다면 누구에게 표를 행사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경합주별로 나눠봤습니다. 일단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건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조금이나마 앞서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네바다, 펜실베니아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위스콘신은 동률을 기록했고요. 그래서 이 득표율을 바탕으로 해당 주에 부여된 선거 인단 수를 종합을 해보니까요. 해리스 최소 42명의 선거 인단을 추가로 가져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확보한 선거 인단 수와 더했을 때 267명을 확보하게 됩니다. 매직 넘버에선 조금 못 미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트럼프가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244명보다는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론조사 결과로 본다면 노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와 위스콘신의 경합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곳의 여론조사 결과로만 비교를 하면 좀 엇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한 곳도 좀 봐봤습니다. 272윈이라는 그런 대선 관련된 트래킹을 하는 홈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이곳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애리조나, 조지아,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에서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반면에 해리스는 미시건, 그리고 네바다, 위스콘신에서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또 선거 인단을 더해보니까 트럼프가 최소 281명을 확보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또 트럼프가 단숨에 매직 넘버 270을 넘기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판도가 굉장히 초박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2주도 안 남았지만 이렇게까지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께서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판세를 알아봤으니까 그러면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을 하게 된다면 관세 리스크는 좀 피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현재 20%의 보편 관세와 중국산 상품에는 무려 60% 관세 부과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울프 리서치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관세 리스크로 언더퍼폼할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7가지를 꼽았습니다. 그중에서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 대체로 다 많은 기관들이 동감하는 관세 리스크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울프 리서치뿐만이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관세가 인플레를 유발해서 소비 지출이 줄어들 것 같다면서 의류업체인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어서 캐터필러 중장비 업체에 대해서도 관세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울프 리서치의 입장인데 모건 스탠리도 최근에 보니까 동일 비중에서 비중 축소로 지금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상황이고요. 에스티로더도 HSBC가 함께 매수해서 보유로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디어앤코, 스탠리 블랙앤데커와 같이 계속해서 주택 관련 중장비나 아니면 도구들을 판매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 나타낸 게 울프 리서치고요. 달러트리 그리고 앱티브는 자동차 관련된 회사입니다. 앱티브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계시다면 한 번쯤 다시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하면 또 기대되는 게 아마 비트코인, 가상자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누가 당선되든지 크립토 친화적일 것 같다라는 게 리플랩스 CEO의 발언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중에서 이번 선거가 가장 중요한데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러니까 누가 당선이 되든 이제껏 보지 못했던 친크립토적인 또 친혁신적인 의회가 구성될 것이라고 믿는다라는 게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 궁금하시죠?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가상자산 대통령이다라고 본인이 말을 해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겠지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는 이유가 좀 궁금했는데 해리스는 실리콘밸리 출신이고 지난 몇 년간 기술 친화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리플랩스 CEO가 누가 당선되든 가상자산의 친화적인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가상자산 관련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11월에 들어서 오펜하이머가 추천한 종목들은 뭔지도 함께 보시죠. 일단 굉장히 많은데요. 몇 가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프트 킹즈, 지금 하이엔드 필터 시장에서 경쟁력이 브로드컴이 되겠습니다. 하이엔드 필터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게 지금 오펜하이머의 주장이 되겠고요. 사실 브로드컴, 우리가 반도체주 얘기할 때 조금은 잘 안 들렸던, 상대적으로 잘 안 들렸던 반도체주이긴 하지만 올해 벌써 50% 넘게 올랐습니다. 이런 모멘텀 가져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그나, 글로벌 헬스 기업인데요. 동종업계 대비 밸류에이션이 낮게 책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게 오펜하이머의 입장이고 최근 들어서 경쟁사 휴마나와 합병 논의를 재개했다고 하는데 재개한 이후 초기 단계까지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만 이 소식에 지난번에 시그나의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휴마나와의 합병이 어떻게 되는지 따라서 계속해서 주가 추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틀라시안, 이름은 낯설지만 생성형 소프트웨어 기업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어플리케이션 개발 중요성이 커지며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게 오펜하이머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1월 추천주까지 확인해 봤는데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종목을 설명드린 이유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 게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불안과 탐욕이 같이 가고 있는 시장인데요. CNN의 공포와 탐욕 지수 보면 최근 들어서 탐욕스러움이 조금은 낮아지긴 했지만 대선을 2주 앞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탐욕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 불안하기도 합니다.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를 보니까 20을 웃돌진 않았지만 최근 한 달간 꽤 큰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이 다 함께 오르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를 수 있는 종목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종목들만 잘 선별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인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탐스러운 체리를 골라야 할 때입니다. 11월을 앞두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어떤 종목이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지 여러분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요. 마켓 시그널이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유독 악재에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어제 시장의 분위기가 딱 그러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장중에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해 가면서 결국 코스피 다시 한번 2,600선을 내어줬고요. 코스닥 쪽도 1.4%의 지수 하락이 나오면서 734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외인과 기관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와 주나 싶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매도 흐름이 이어졌고 최근에 미국 쪽에서 국채금리가 상승했던 부분이 국내 증시에도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어제도 나오면서 삼성전자를 특히 32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해냈고요. 어제 4% 정도 또 다시 한번 주가 하락이 나오면서 신저가 그리고 4년 만에 현재 최저가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이제 6만 원 선까지 밀려 내려온 상황, 5만 6천 원 선까지 밀려 내려온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증권가들의 의견도 상당히 우려 섞인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그 안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주면서 1%대 지수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어제 동일하게 이 실적을 발표했던 현대차 매출은 전년 대비 증가폭을 보였지만 영업이익이 반대로 감소하면서 5%대 실망 매물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 해외 비중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영업이익의 개선세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다만 이번에 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기차 업체들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있는 만큼 내년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경영진 측에서도 더욱더 개선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내놓겠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힘이 되어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해 종목들의 흐름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요. 어제도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를 담아냈고요. 기관 쪽에서는 유황양행을 가장 많이 담아냈습니다. 신고가 갔던 종목들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공시로 인해서 그 전날장에서 시간의 상한가 갔던 종목들의 변동성이 이날장에서도 장중에 나왔는데요. 무상증자 이슈를 가지고 있는 코리안리 그리고 지분 매각 이슈를 가지고 있는 페이퍼코리아가 소폭이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52주 신고가 안착 그리고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입니다. 어제도
진우스가 52주 신고가 달성했는데 그 전장에도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어제장에서도 다시 한번 이 3분기 실적 기대감과 관련해서 52주 신고가 달성을 해줬습니다. 업황별로의 상황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실적과 테마가 현재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테슬라가 3분기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ESS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 매수가 이제 끝나고 나서 경영권 분쟁 이슈로 인한 고려아연, 영풍 정밀 모두 30%대 상한가 그대로 안착을 했고요. 고려아연은 어제 110만 원 선까지 돌파하면서 황제주까지 결국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론 관련주들도 이번 주 내내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국방부가 국산 자폭 드론을 연내 배치를 하겠다라는 모멘텀 안에서 추가적인 상승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 특징주로 확인해볼 부분들은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FDA 승인과 맞물려서 상한가 들어간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로제 아파트 열풍이 지속되면서 YG 플러스 이날장에서도 15%가 올랐습니다. 이번 한 주만 들어서 110%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또 추가 상승을 해낼지 해당 부분도 함께 지켜보시죠. 그럼 우리가 개장 전에 확인해볼 부분들, 이슈들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최근 방산 쪽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재료가 끊이질 않고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시장 안에서는 논란이 엄청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간밤 푸틴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인정을 하는 듯한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선 후보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표적인 트럼프 트레이드로 불릴 수 있는 방산 관련주들에게도 힘이 되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한국과 폴란드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결국 10조 원대 방산 계약을 받아냈습니다. 해당 부분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상당한 힘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점검을 해보시고 함께 늘 점검을 했었던 이 방산 ETF 내년이면 뉴욕에 상장한다라는 소식들까지 방산 관련주들에게는 정말 많은 재료들이 현재 살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방산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네 종목 이렇게 선정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 3분기에 대한 실적 컨센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대비해서 긍정적인 상승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20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면서 이러한 모멘텀이 살아있는 가운데 실적까지 뒷받침되는 방산주들 최근에 외국인들도 대거 매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변동성이 나오기는 했지만 더 갈 수 있다라는 증권가들의 긍정적인 코멘트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산 관련주들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간밤 미국 쪽에서의 시그널과 함께 오늘 국내 증시에서 오를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해봐야겠죠. 테슬라가 간밤 20%대 급등을 보였습니다. 지난 1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지수 상승을 보였는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실적 소식들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 CEO가 직접 내놓았던 코멘트들까지 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요. 이렇게 긍정적인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보여줬던 테슬라의 실적을 우리 증시가 먼저 어제 받아들였었죠. 다만 어제 2차 전지가 해당 부분을 받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추가적인 급등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급등했다라는 부분이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떻게 작용될지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2차 전지가 불안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렇다면 앞서 우리가 특징주로도 확인해봤던 ESS 관련주들을 오늘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머스크가 ESS와 관련해서는 전기차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직접적인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고요. 실제로 3분기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전기차 판매 쪽보다도 이 ESS가 포함된 신사업 쪽의 이 성장률이 훨씬 더 가파랐습니다. 영업이익 30% 넘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가전용, 상업용 그리고 산업용으로 나눠서 총 3개 ESS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국내 배터리사들도 최근에 ESS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확장을 해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360조 원의 시장 규모가 예상된다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 향만 놓고 봤을 때는 테슬라가 30%의 전체적인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가장 강력하게 시장 안에서는 주요 사업
참여자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뒤로는 바로 이제 국내 LG 에너지 솔루션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주들을 딴에서도 ESS 관련한 동향들이 나오고 있지만 ESS 관련해서 오히려 중소형주를 주목해보자라는 입장들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도 관련주가 두 자릿수 이상의 오름폭을 보이는 종목이 있지만 온기가 전반적으로 크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오늘 테슬라의 추가 상승이 ESS 관련주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상승으로 작용될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를 마지막으로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요. 오늘도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준비가 되어져 있죠. 실적과 테마단의 이슈로 오늘 국내 증시 다시 한번 변동성을 보일지 개장 상황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뉴욕 증시에서 나온 시그널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밤사이에 3대 주요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하락세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우지수 0.3% 내렸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 상승세로 마감을 했죠. 빅테크 M7의 종목들을 봐도요. 애플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하락도 0.08%로 크지는 않은 모습이었죠. 그리고 테슬라가 무려 밤사이에 22% 강한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분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국제 유가는 하락을 했고 국제 금값은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들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날 지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S&P 글로벌이 PMI 구매자 종합관리 지수를 공개했는데 서비스업 PMI가 55.3으로 2개월 내 최고치 기록을 했고요. 글로벌 제조업 PMI도 기준선인 50 아래를 계속 머물면서 위축세를 의미하긴 했습니다만 예상치를 웃도는 그리고 9월 수치보다 개선된 상황을 나타내면서 시장 그래도 긍정적으로 소화를 해냈습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신규와 계속으로 나눠서 봐야 하죠. 신규 주간 청구 건수는 22만 7천 건으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고용시장이 강함을 보여줬는데요. 반대로 계속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약 19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였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실업자 수는 감소했을지라도 계속해서 일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고용시장을 매우 강하게만은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발언도 보시면 팩트셋 계속해서 어닝 시즌 지나가면서 실적들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S&P 500의 실적이 1년 전보다 3.4% 상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6월에 예상했던 게 7.8%고 이게 너무 높은가 싶어서 최근에 또 4.2%로 낮췄었는데 그보다도 낮은 성장률이 예상된다라는 게 이 팩트셋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TIG는 몇 주 안에 S&P 500이 5% 하락하면서 5,500선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국채금리가 그 발작 버튼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은 위험자산 주식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만큼 국채금리 상승세도 지속될지 지켜보시죠. 히트맵을 통해서 목요일장 전체적인 분위기도 한번 간략하게 보실까요? 오르는 종목들이 초록색, 내리는 종목들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M7은 유독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는 게 바로 이 테슬라가 되겠죠. 빅테크 이슈들 간략하게 또 이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밤사이에는 약보한 마감을 했는데 다음 주 무언가가 옵니다. M7 프로세서를 탑재한 첫 맥북이 공개되는 이벤트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시장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인데요. 최근 아이폰 16 수요에 대해선 참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과연 이렇게 새롭게 공개하는 제품이 추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테슬라 어제 실적 발표를 한 이후 주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테슬라의 주가 상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이슈들과 발언들 제가 또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함께 보실까요?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하긴 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라는 점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두 자리
마리수를 회복했다라는 점,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매출의 큰 부분을 기여했다는 점,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일단 작용이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론 머스크가 내년에도 최대 30%의 강한 차량 판매, 인도량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본 부분이 시장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가의 인도량 예상치가 15%였기 때문에 그보다 2배 가까운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것은 주가를 끌어올리기에 충분했고요. 그리고 시장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이죠. 보급형 자동차를 내년에 출시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시장이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신중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JP모건은 이번 매출에 크게 증가한 게 바로 규제 크레딧인데 이 규제 크레딧으로 인한 매출 증가의 지속 가능성은 장담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했고요. 테슬라 CFO 그 자체도 현재 좀 고금리로 인해 어려운 경제 환경을 봤을 때 현재의 마진율을 4분기에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꾸준하게 차곡차곡 오를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간략하게 정리를 해봐야겠죠.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고요. 10여일 정도 남았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이 여론조사를 했더니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나가고 있다라는 게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데 오늘이 대선이면 어느 후보에게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트럼프가 지금 49%로 더 올라오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죠. 물론 오차범위 안에 있는 추박빙의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트럼프가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염두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렇게 결과가 나온 것에 조금 더 신뢰를 더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트럼프에 대한 호의적인 시각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바이든이 사퇴한 이후 해리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또한 트럼프에 대한 호의적인 시각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대선 판도가 트럼프 쪽으로 조금씩 더욱더 기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유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가 재임이 된다면 관세 리스크를 주의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울프 리서치가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언더퍼폼할 수 있는 종목들 몇 가지를 꼽아봤는데 공화당 대통령 하에서는 해외 노출도가 높은 종목들이 언더퍼폼할 수 있다는 게 주된 의견이 되겠습니다. 특히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 같은 경우에는 이 외에 울프 리서치 외에도 다른 기관들도 함께 부정적인 의견을 최근 들어 좀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계시다면 한 번쯤 점검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그널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죠. 일단 미 국채금리 상승세 다소 진정이 됐습니다. 전장에서 10년물이 4.5%를 찍더니 이날은 4.2%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투자 심리는 약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을 끌어올린 건 테슬라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죠. 이런 약한 투자 심리가 국내 증시에 오늘 어떤 영향을 줄지 체크를 해보셔야겠는데 전체적인 투자 심리는 약해도 실적에 따라서 크게 오르고 크게 내리는 종목들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테슬라가 있었죠. 과연 테슬라의 급등, 폭등이 국내 2차 전지주 투심으로 이어질지 지켜보셔야겠는데 어제 시간을 거래해서부터 테슬라가 움직였는데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주 강한 상승세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야겠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폭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나오고 있죠. 트럼프 트레이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에서 나온 시그널들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10월 25일 금요일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 일면 톱 기사입니다. 고부가 HBM엔 겨울이 없다. 예, 어제 SK하이닉스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6조 7천억 영업이익 예상치 이게 시장 컨센이었는데 7조를 넘었죠. 7조를 넘었다라는 거가 사실 뭐 그냥 뭐 럭키 세븐 7 뭐 이런 의미보다도 시장 예상치를 3천억 원 이상 더 높게 나왔다라는 점에서 SK하이닉스의 이 어닝 서프라이즈는 향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항상 실적 시즌 나올 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얘기하는 게 4분기나 내년의 실적 가이던스, 그러니까 내년 또 뭐 그 이후에도 과연 이 회사의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거냐에 대한 이 성장성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HBM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치,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HBM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8단까지 나왔고 12단이 그 다음인데 12단을 연내 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들. 그러니까 그만큼 HBM과 관련해서는 SK하이닉스의 이 그립이, 그러니까 SK하이닉스의 장악력이 여전히 강하다라는 것을 아주 자신감 있게 내보여준 그런 실적 발표였기 때문에 어제 SK하이닉스 상당히 좀 뭐 주가하고 좀 별개로 긍정적인 기대감을 낳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의 실적 내용을 세 가지로 제가 좀 나름대로 생각하는 걸 좀 요약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영업이익 7조 원 넘었다는 거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HBM의 성장성 이 부분인데 두 가지 포인트였습니다. 어제 HBM 매출이 전년비 330%가 증가했다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4배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분명히 시장 예상치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결과고, 이게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소위 말하는 엔비디아 중심의 이 AI 반도체 이 생태계가 여전히 견고하고 향후 성장성도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것을 SK하이닉스가 실적으로 또 증명을 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TSMC의 실적에 이어져서 계속 이제 증명이 두 번째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SK하이닉스가 이제는 메모리 쪽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1위 자리를 이제 자리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974년에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시작한,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고 나서 지금 50년이 됐 거죠. 50년 만에 이제 삼성전자라는, 그동안 50년 내내 국내에서 그다음에 92년, 93년이었나요? 이 64 메가디램을 이제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사실상 이제 세계 반도체 시장의 1위 자리를 올라섰던 그 이후로 따지면 대략 한 40년 되는 거죠. 삼성전자 이렇게 40년 이상 이렇게 공고하게 유지해왔던 글로벌 반도체 왕좌의 자리를 이제 SK하이닉스한테 넘겨주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이 이번 3분기 실적에서 가시화됐다. 이 부분, 이 세 가지가 어제 SK하이닉스에서 끄집어 내볼 수 있는,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 앞서 우리 정다인 앵커가 또 월스트리트저널 이제 내용,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미국 대선의 판세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데일리 증권면의 이 기사, 트럼프든 해리스든 방산, 원전, 빅테크, 맑음, 이 이제 기사는 사실은 선거는 뚜껑을 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이제 클린턴 대통령,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과 이제 2016년 얘기죠.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와의 대선 판도도 그랬고, 그 이후에 이제 바이든하고 뭐 트럼프는 조금 이제 덜했는데, 그 전에 고어와 부시 전 대통령 간의 이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뚜껑을 열어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를테면 특정 다른 후보가 우세하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뚜껑을 열고 난 다음에 승자가 바뀐 경우가 이미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그때 이상으로 박빙의 승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된다고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자산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누가 되든 괜찮은 업종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이데일리 기사에서도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방산과 원전, 빅테크 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빅테크 쪽이 들어있다니 결국 이제 AI 쪽에 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트럼프 정책 기조, 화석연료, 미국 우선주의, 경제적 자유 확대, 해리스 정책 기조, 친환경, 국제주의, 경제적 불평등 완화. 근데 공통적으로는 IT 하드웨어와 기계 건강관리, 방산 인프라, 원전, 빅테크. 그러니까 좀 더 크게 확장해서 보면 IT 쪽, 원전 쪽, 방산 쪽,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 이쪽은 사실 누가 되든 어차피 가야 될 길이다. 이제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대선과 관련된 내용 저도 좀 하나 준비한 거 말씀드리면 무디스의 자회사에 무디스 애널리틱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런저런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내놓는 곳인데 여기서는 또 선거인단도 그렇고 당선 확률도 그렇고 해리스가 훨씬 더 우세한 거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선거인단은 해리스가 302명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서 540명 중에 302명이면 아주 확실한 승자죠. 그다음에 당선 확률도 해리스가 55.6%, 43% 그친 트럼프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되든 간에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 결국은 누가 되든 간에 앞서 말씀드린 방산, 원전, 빅테크, 헬스케어 쪽 이쪽을 지금부터는 조금 더 중심을 가지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굳이 팔 필요 없는 거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들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계속 혼조세니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하는 이런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투자 전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KB금융이 이제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처음으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이 금융지주사들의 실적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적이 진짜 시장의 기대만큼 충분히 좋냐, 충족을 시키냐 이 부분 하나. 또 하나는 주주환원 정책을 어떤 걸 내놓을 것이냐, 얼마나 좀 경쟁력 있는 그런 좀 차별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을 것이냐 이 두 부분이었는데요. 일단 어제 금융부터 보면 첫 번째 실적 부분은 뭐 충분히 뭐 100% 이상 충족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게 NIM이라고 하죠. 순이자 마진이 전분기 대비 좀 줄었다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2분기 연속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따지고 보면 순이자 마진 부분이 워낙에 우리나라 이 금융주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는 점에서 이게 줄어들면서도 전체적으로 수익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오히려 포트폴리오상으로 더 건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물론 있습니다. 물론 뭐 경강부회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수익이 크게 늘었고 3분기에도 1조를 훨씬 넘었고 3분기까지 누적으로 4조 4천억 원의 이익을 냈으니까 충분히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써도 틀린 말이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이제 이 실적보다도 더 기대가 됐던 게 주주환원 정책 뭘 내놓을 거냐라는 겁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어제 KB금융이 내놓은 주주환원 정책은 포인트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CET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요. 보통주 자본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거의 13% 이상의 수익을 초과를 하는 13%를 초과하는 그런 어떤 자본이 나오면 잉여자본, 그러니까 좀 수익이 난다면 그거는 주주환원 재원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많이 남기면 남길수록 주주환원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연평균 1,000만 주 이상 추진하겠다. 매입이 아니라 매입을 해서 소각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총액 기준으로 분기 균등 배당을 해서 DPS를 자연적으로 올리겠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결국은 주주환원율을 계속해서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KB금융의 주주환원율 37%인데요. 이게 지금 금융계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거를 미국이나 일본의 이 선진 금융회사들 수준인 50%까지 올리겠다라는 게 국민은행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보관입니다. 거기까지 계속해서 올리겠다는 거니까 주주환원 정책도 상당히 좀 계속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자, 국민은행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 이렇게 좀 펼치겠다는 내용이 어제 확인이 됐고 이제 중요한 거는 아마 빠르면 다음 달 늦어도 12월 달 중에 이 밸류업 지수의 리밸런싱이 있을 텐데 이제 거기에 KB금융이 이제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여부인데 글쎄요 뭐 이 정도 내용 본다면 기준이 또 뭐 어떻게 되나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들어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난번에 안 들어갔다가 여러 가지로 뭐 욕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한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먼저 주가 표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제 고려아연이요. 이 비싼 그러니까 거의 90만 원 가까이 됐던 주식이 어제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가 113만 8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이제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 이제 특히 최윤보 회장 측의 공개 매수가 어제자로 종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좀 이제 얼추 다 재료가 나와서 이제 김이 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을 법한데요. 어제 주가는 전혀 이와 반대 방향으로 갔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고려아연의 어제 공개 매수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시장에서의 예측은 충분한, 그러니까 확실하게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지분을 공개 매수 통해서 확보하지는 못했을 것이다라는 쪽의 결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MBK도 충분히 확보를 못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양측,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양측이 모두 경영권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제 장내 매수를 통해서 누가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느냐 이 싸움이 되는 건데 지난번에 공개 매수 같은 경우는 뭐 83만 원, 89만 원 이렇게 상한, 소위 말하는 천장이 정해져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그 이상 올라가는 건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는 장내 매수로 들어가는 이제 이를테면 이 지분 확보 경쟁이 2라운드로 들어가게 되면 천장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구 뭐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들이 반영이 돼서 어제 고려한의 주가가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지분 경쟁 싸움이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역시 어제 주가가 크게 올랐던 이유로 해석이 됩니다. 뭐 이번에 이제 이를테면 당장 오늘이나 다음 주 중으로 MBK 측에서 임시 주총을 요청을 할 거고 당연히 최 회장 측 중심의 이사회에서는 거부할 거고 그러면 또 소송을 뭐 가처분 소송을 걸 거고 등등등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결국 법적 분쟁으로 가더라도 결과가 나오는 거, 즉 임시주총을 뭐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해도 결국 내년 2, 3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정기주총이 열릴 때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년 뭐 정기주총 때까지 이 싸움이 계속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제 이렇게 어제 주가가 크게 올랐던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걱정스러운 건 그겁니다. 이렇게 사실 지루한 지분 경쟁 싸움 벌어지고 계속 양측이 서로 맡아도 즉 험담하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되다 보면 상당히 좀 이 고려한이라는 세계 최고의 이 비철금속 재련회사의 기업 가치 또 어떤 그런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혹시 훼손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자꾸 드는 어제 상한가의 모습이었습니다. 뉴스브리핑 마치고 계속해서 마켓 비하인드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 비하인드는 차홍선 케미컬 투자자문 대표 모시고 이 석유화학 쪽 얘기 오늘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에서도 보듯이 롯데 케미칼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어제 롯데 케미칼 장 끝나고 공시했다면서요? 공시했습니다. 공시 내용은 일단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자산이 35조 원이고 네. 이제 자본 총계가 20조 원이거든요. 네. 20조 원이고 이제 그럼 부채가 15조 원 그렇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보면은 롯데케미칼이 그러니까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라서 거의 네. 부채가 없는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근데 그런데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했지 많이 하다 않습니까? 보니까.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포트폴리오 보면은 이제 기초화학이 있고 첨단화학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첨단화학이 50%, 이제 기초화학이 50%인데 기초화학은 어디에 분포가 되어 있냐면 여수, 제일 큰 공장이 여수, 네. 한 50%가 여수, 그다음 대산, 네. 그다음에 미국, 미국에도 휴스턴, 있고. 루이지애나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옛날에 그 3년 전에 그 고맙다고 예를 들면은 그 공장 건설해 줬다고 그때 그 사진이 그게 루이지애나 공장이거든요. 롯데 그 다음에 케미칼. 이제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미국 공장의 지분을 한 40% 정도 그러니까 매각하면서 아. 우리가 돈을 받을 거다. 그렇죠. 팔았으니까 돈 받아야죠. 그래서 그게 한 6,700억 정도 되고 예, 예. 나머지 이제 인도네시아도 뉴스에 이거는 공시가 나왔고 뉴스에는 뭐냐면 이제 인도네시아도 있지 않습니까? 공장을 네.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도 한 7천억 정도 지분을 팔아서 돈을 받을 거다. 그럼 한 1조 4천억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 그 인도네시아 공장은 완공은 안 됐지만 원래 보면은 이게 롯데케미칼 전략은 이 아시아 쪽 기초화학과 그다음 미국 쪽을 완전히 메이저가 되겠다는 전략이었어요. 국내에서의 생산 비중을 줄이고 아니요, 국내 생산 비중은 그대로 갖고 가고 가면서 해외 쪽을 계속 늘려나가는 식으로. 왜냐니까
이게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원래 보면 많이 벌 때는 단기 순이익이 2조 3천억 원까지 벌었거든요. 벌 근데 때는 세게 지금은 벌고. 지금 제로잖아요. 맞아요. 제로 마이너스 네. 살짝 마이너스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이 2조 3천억을 왜 벌었냐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이 굉장히 이렇게 좋았을 공장을 때죠. 네. 많이 끌어당긴 거잖아요. 네, 제품을. 그러면서 이제 없어서 못 파는 구조대가 돈을 벌었는데 그래서 공장을 많이 지은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을 타겟으로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아시아를 타겟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 공장 지었고 인도네시아 예, 공장 예, 예. 지었고 그다음에 미국을 가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 공장이 있고 또 천연가스 베이스로 했는데 근데 그거를 기초화학을 줄여나가고 그다음에 첨단을 더 키우겠다. 그러니까 차익금을 갚는 수준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첨단으로 가야 되니까 원래 보면 지금 매출액이 20조 원인데 아. 50조 원 관련인데 보면 이 계획을 보면은 기초가 10조에서 한 11조밖에 증가를 안 해요. 네. 근데 첨단을 보면은 10조에서 거의 40조 원씩 증가하잖아요. 네. 그럼 거의 뭐 1대1 개념을 투자하면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한 30조 원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길게 보면 2030년까지. 예. 그러니까 이제 기초에 줄일 수 있는 지분들은 줄이고 이게 좀 유지를 하지만 기초도 좋지만 왜냐 기초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중국이 14억 인구잖아요. 네. 인도가 14억 인구보다 더 많죠. 인구가 더 많죠, 이제는. 그런데 중국이 화학 공장이 그 대한유업하는 공장이 몇 개 있냐면 50개가 있어요. 그럼 인도가 몇 개가 있냐면 인도가 지금 급성장하면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잖아요. 예. 인도가 몇 개 있냐면 인도 7개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 성장성이 어마무지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를 발판으로 인도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베트남, 이런 필리핀 이런 국가들이 매냐면 31억 인구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장 자체가 다 합쳐봐야 15개 이하, 그 중국이 50개냐니까. 그래서 이제 공장을 지었지만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판 IRA라든지 유럽판 IRA 때문에 첨단 같은 경우는 중국을 조금 배제를 하고 맞아요. 나토 동맹국 위주로 맞아요. 동맹국 예. 위주로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첨단을 많이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블루오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공시는 뭐냐면은 휴스턴 공장에서 한 6,600억, 그다음 인도네시아에서 7천억, 그래서 1조 4천억을 현금을 마련해서 만들어서. 첨단으로 가겠다, 투자하겠다. 첨단으로. 그럼 이 투자 어제까지는 온 거는 차입금을 줄이겠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줄여가지고 다시 투자를 들어가야 되니까 제 투자를 첨단화학으로 들어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초 쪽은 그냥 이제 유지, 그냥 캐시플로우 역할을 계속 하는 거고 첨단에서 이제 회사의 가치를 확 키워보겠다 이제 이런 전략이다. 두 단계로 보시면 되죠. 뭐냐면은 근데 이제 지금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을 세게 하잖아요. 예. 뭐냐면은 2021년에 크게 돈을 벌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중국이 둘 다 고금리로 갔잖아요. 그죠? 예. 고금리로 갔는데 중국은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가 뭐냐면은 이런 빅테크를 규제했고 그다음 결정적으로 부동산을 규제했죠. 그죠? 그쵸. 그러니까 4년간 부동산이 쫙 다 빠져버렸잖아요. 죽었죠. 그죠? 예. 그다음 사교육도 규제했고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가 난리 난 게 근데 이게 부동산 가격만 떨어진 것도 아니고 주가도 사상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고 소비도 확 줄었잖아요. 확 줄었죠. 예. 근데 이게 보면 중국 정부로 봤을 때는 아차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GDP 추세가 지금 5% 성장 못한다고 좀 난리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5%라는 게 1,0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해 줘야 되는데 청년 실업률이 20%인 상태에서 더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히 경기 부양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금리 인하하고 지준율 인하하고 인하하고. 그다음에 재정 정책 펼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지금 그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이 뭐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LG화학이 뭐냐면은 지금 이 중국에서 넘어오는 물량들 있잖아요. 네, 중국이 네. 오히려 경기를 다운그레이드 했잖아요. 다운그레이드 하니까 이 50개 공장에서 넘어오는 물량들이 아시아로 들어오니까 계속 밀어내기 추진하고 있는 여기서 거죠. 경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중국 지금 경기 부양 9월 24일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철광석 가격이 거의 한 15% 올랐고 예, 예, 지수는 30% 올랐고 네. 에틸렌도 한 약 1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아시아 나오는 물량들이 완전히 빨리 블랙홀처럼 중국 내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공장 지었던 것들. 그러면은 31억 인구에 아까처럼 다 합쳐봐 15개 이하고 인도에 7개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이 무주공산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기초화학도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이제 롯데의 전략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중국이 결국은 지가 돈의 장벽이 이게 한 개 그 대한유화만한 공장 하나 지으려면 5조 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게 50개를 짓더라는 거예요. 250조 원을 들여서. 네. 그러면은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들이 결국은 5조 원이지만 한 개당 5조 원. 근데 지금 공장 같은 경우는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7개 정도밖에 없으면 결국은 40개, 50개 더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결국은 10년 뒤, 20년 뒤를 보면 길게 보면 지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네. 이거는 돈의 장벽이거든요. 돈만 있으면 줄 수 있어요. 근데 5조 원이 장벽이 될 줄 알았는데 장벽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의 장벽에서 기술의 장벽으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초화학 돈 많이 번다. 근데 5년, 10년 동안 돈 많이 벌 거다. 근데 이거는 결국은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따라올 거다. 중국처럼. 그러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이제 블루오션으로 가야 되겠다. 첨단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배터리 소재라든지 그다음에 수소라든지 예. 제가 볼 때는 첨단 화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고부가 기능 제품 있잖아요. 이런 예. 쪽으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또 내심 봤을 때 성장 전략이 보면 매출액이 2030년에 50조를 하는데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예. 보시면 알겠지만 5조 원짜리를 비워놨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뭐예요? 이 생각이 볼 때는 롯데 정밀화학이 반도체 현상액을 한 독보적입니다. 그거 모르시죠? 반도체 기업이라는 걸 몰랐었죠. 롯데 정밀화학이. 롯데 정밀화학이 원래 보면은 그 삼성 정밀화학에서 변신한 거잖아요. 네. 롯데가 인수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보면 롯데 정밀화학 제일 모직이 그 품에 안고 있는 기업이 누구냐면 그게 롯데 케미칼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길게 보면 제 예상인데 반도체 소재로도 진출하지 않겠냐. 왜냐니까 이게 이제 반도체 소재를 하는 기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길게 보면 배터리, 그러게요. 그다음에 수소, 그다음 첨단화학 이런 반도체 소재까지 첨단으로 진출하겠다. 한 40조 원을 만들어 보겠다는 게 롯데의 전략이다. 근데 이 이제 그림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네. 어떤 그림인가요, 이게? 이게 롯데케미칼 성장 전략인데 예. 이게 이제 20조 원에서 이제 50조 원까지 가는 거잖아요. 예. 그림인데 보면은 이래 되면 어떤 일이 보였냐면은 밸류에이션이 중요해. 이제 숫자가 있는 그림, 이 그림인데. 예, 이 그림이네. 이 보면은 이게 보면은 지금 푸른색이 말씀드린 대로 기초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범용이란 말입니다. 5조 원짜리 공장들 이렇게 지어가지고 한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보면은 이게 한 400만 톤이 넘어가거든요. 예. 100만 톤짜리 4개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인데, 그러니까 범용의 지분을 팔아가지고 이거 유지를 하고 나머지 이게 천연색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첨단이에요. 이쪽으로 가겠다는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20조 원인데도 지금 시가총액이 4조 원밖에 안 되잖아요. 예. 0.2배밖에 안 되는데. 우측 그림처럼 저렇게 2030년에 완성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게 위에가 천연색 같은 경우가 흔히들 보면은 듀퐁이라든지 린드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매출액 대비 이렇게 3배 정도를 받아요. 8배짜리가 린데고 예. 3배 정도를 받아요. 왜냐니까 저게 고부가고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거예요. 예. 영업이익률이 높고. 그러되면 40조 곱하기 3을 하면 120조라는 숫자가 나오고 예. 기초학은 1배를 주면은 더하기 10조 하면은 130조 원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겠다. 그럼 지금 4조짜리가 130조 되면은 예를 들면은 막 정말 이상적으로 되면 30배도 가능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는 기초보다는 블루오션인 미국판 ILA, 유럽판 ILA 수혜를 예. 보는 첨단으로 가겠다. 그래서 어제 공시는 기초를 줄이고 첨단으로 가겠다. 그런 의미다. 기초는 돈을 잘 벌지만 한 10년간 벌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잘 벌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근에 석유화학 업종과 관련돼서 갖고 있던 시장의 어떤 투자자분들의 우려는 뭐 많이 걷어내는 거로 봐야 되겠네요. 9월 23일자까지. 그게 이제 9월 23일자인데 9월 24일부터 9월 24일에 중국이 경기 전격적으로 발표했지 부양하면서, 않습니까? 경기 예. 부양을 하면서 이제 주가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재밌는 거는 롯데케미칼 순이익 추이하고 상해 심천 지수하고 거의 정비례 관계라고 보시면 아 그래요? 돼요. 뭐 그림이 있나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2009년에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네.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롯데케미칼 시가총액이 1200% 올라갔습니다. 그때 네. 당시에 이제 상해 심천지수 찾아보시면 압니다. 그때 2009년에 보면 4조 위안 풀었지 않습니까? 예. 그걸 풀었고 2015년에도 보면은 그때도 경기 부양 그때는 실시했습니다. 그죠? 실시했죠. 그러면서 276% 갔고 2021년에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중국이 경기 부양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2021년에 보면은 이게 공장이 원체 많다 보니까 대상 공장의 일부분 화재가 났어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손실된 거예요. 공장을 제대로 못 돌리고. 왜냐니까 공장 가동률이 낮다가 이게 돌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여러 가지 과부하가 걸렸군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현대 자동차도 보면은 그 규모가 커지면은 예. 여러 가지 리콜이나 이런 게 터지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보면은 2021년 실적이 보면은 2017년을 넘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시가총액도 다 넘어간 거예요. 뭐 LG화학이라든지 포스코홀딩스라든지 네. 현대제철이라든지 그다음 금호석유를 다 넘어갔는데 혼자 이렇게 못 넘어가는. 그래도 178%는 주가는 올라갔는데 저는 이제 예상했을 때 2025년에는 2017년 실적을 넘어갈 것이다. 주가가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2017년 그때가 시가총액이 가장 높았는데 16조였죠. 예. 넘어갈 지금 것이다. 4조고 16조라면 4배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다. 넘어갈 그렇게 것이다. 보는 말씀이시군요. 근데 길게 보면은 이 매출액 50조면은 예를 들면 길게 이 전략이 맞다면 순항할 것이다. 130조까지 순항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은 매출은 현재 40조에서 3배 조금 넘게 증가를 매출은 하고 20조에서 20조에서 50조까지. 예, 50조까지 2배 반 정도 늘어나는데 주가는 시가총액은
3배 이상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제 이게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해서 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이 이게 우리가 겹불재기 수준이 아니고 온돌방을 화끈하게 데울 정도의 특히 이제 롯데케미칼을 위시를 해서 국내 석유화업계 업체들도 역시 그렇게 뭔가 좀 시총도 그렇고 수익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게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마중물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지금 나오고 있는 말은 그때 2008년도 때 4조 위안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중국 GDP 규모에 비해서 한 10% 정도를 했거든요. 지금도 약 10%는 필요하다. 그럼 지금 기금 10%면은 이경사천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그럼 2,400조 원 쪽. 그러니까 10조 위안 이야기 나오는 게 10조, 12조 위안 12조 나오는 얘기 게 나야겠네요. 그렇게 나오는 게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왜냐니까 3년간 너무나 그 경기 축소 전략이 들어가는 바람에 네. 이 심리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얼어붙었잖아요. 중국 분들이. 네. 그 심리를 돌리려면 10조 위안은 필요하다는 게 정선인데. 근데 지금 보면은 9월 24일자 보면은 그 금융 쪽에서 이제 인민은행장부터 시작해서 그 금리나 지준율이나 했잖아요. 그다음 9월 26일자 보면 중앙정치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언급을 했잖아요. 예, 지금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되겠다. 중국 경기 안 좋다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그 발개위라든지 그다음에 기재부라든지 여러 가지 시리즈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불황형 저축이 늘고 있다 중국에서. 네. 그건 뭐냐면은 이게 낮은 가격이면 소비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축을 해서 그런 부채만 감소시키고 있으면 그러니까 나중에가 좀 불안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불안한 거면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그런 거잖아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 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심리를 돌리려면 상해나 심천지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가격 자체를 정고점을 넘어가야 심리가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거는 늘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과다한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거지 디플레이션에 가면은 국가 자체가 힘들어하는 거니까 네. 국민들도 힘들어하니까. 예. 그래서 경기 부양이 저는 세게 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상해종합지수든 심천지수든 뚜렷하게 물론 올랐다가 뭐 계속 그게 우상향으로 가는 건 아니고 그 이후에 또 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좀 뭐 꾸준히 올라간다고 해도 변동성이 좀 큰 모습이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온 수준의 2, 3조 위안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말씀하신 10조 이상 위안 수준 이상의 어떤 그런 부양책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그러면 2015년 때 그때 5천까지 갔다가 좀 밀려 내려왔던 거잖아요. 그때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그렇지. 봐야 되는 거군요. 근데 지금 중국 주석 시진핑 정부 같은 경우는 아마 9월 24일자 정책이 성공적이었다 생각할 거예요. 왜냐 주가부터 돌렸지 않습니까? 저점 대비 30%를 돌렸으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계속 정책은 발표할 것 같아요. 예, 제가 발표하면서 뭐 부양을 하지 않겠냐. 그렇죠. 지금 사실은 원래 2번 하고 내려와야 되는 자리를 지금 3번 가고 뭐 그 이상 하겠다고 지금 이게 좀 헌법까지 바꾼 그런 중국 상황이다 보니 뭔가 특히 경제 쪽에서 그 이 돈 좋아하는 예, 중국 인민들한테 국민들한테 경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민심 이반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 부양책을 계속해서 내놓을 가능성이 좀 크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고 사실 롯데케미칼 얘기로 다시 들어와 보면은요. 지금 아까 그 막대기로 색깔 예쁜 그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만들어졌던 그 그래프 혹시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 보면 이제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거 좀 복기를 해보면 기초화학은 현상 유지 정도 수준이다. 돈 잘 벌고 있고 또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향후에도 이쪽은 캐시가 계속해서 잘 두를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첨단, 정밀, 전지, 수소 그 다음에 대표님 뇌피셜이지만 반도체 소재까지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제 롯데가 혼자서 다 롯데케미칼이 이게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만만치 않은 섹터들이잖아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다라는 거 있어서 이게 그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물론 비전은 되게 장밋빛이긴 한데 하나하나 다 롯데케미칼이 돈을 벌 수 있을 정도의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또 그렇게 막 투자를 곳곳을 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첨단 소재하고 정밀학 쪽은 이게는 이제 제일모직하고 롯데 정밀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 세계 월드 탑입니다. 전 세계 탑이 이미 그 수준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있고. 그걸 계속해서 늘려가겠다 그 전략은 한다는 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전지 소재 쪽은 뭘 들어가냐면 이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동박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동박이 거의 뭐 실질적으로 보면 전 세계 1등이잖아요. 지금 중국 빼고는. 네. 근데 중국이 지금 이제 전지 소재체 미국판 IRA에 의해서 맞습니다. 예. 그렇죠.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전지 소재를 동박을 중심으로 5대 소재인데 동박이 뭐 굳이 따지면
4대 소재 플러스 알파 정도 되는데 뭐 그걸 양극재, 중심으로- 음극재 이렇게 그렇죠. 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양극재, 음극재부터 시작해서 그 배터리 소재가 40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흔히들 4개로 구성된 게 아니라고. 그게. 그 안에도 되게 세밀하게 많군요.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동박을 갖고 있으면 그래 협상하기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물질을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지 소재를 한 15조까지 키우게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그때 일진 머티리얼즈한테 2조 5천억을 주고 서두를 산 게 협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동박이 없으면. 근데 양극재를 사면 더 좋았겠죠. 그죠? 양극재, 음극재를 사면 좋았겠는데 아니면은 동박이라도 가져야 제가 볼 때는 배터리 소재를 키울 수가 있다. 40개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전지 소재 쪽은 동박을 중심으로 확장을 해나갈 거다 확장을 보신다라는 그렇죠. 거고. 예, 예. 그다음에 수소 이쪽도 사실은 매출액이 5조 전 잡아냈죠. 예, 앵커님 수소가 예를 들면 30년인데 2050년에 전 세계가 매출액이 얼마 될 줄 아십니까? 예상은? 겁나 많이 늘어날 것 예, 같아요. 1경원을 잡고 있습니다. 아, 전부. 그 정도로? 예, 1경원. 지금 보면 1억 톤이거든요. 부생수소 쓰는데 네. 14억 톤까지 필요하다. 이게 2050년까지 이런 그림이 올라간다는 보시면 돼요. 그건 뭐냐 하면은 태양광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은 태양광을 통해서 물을 전기분해한다든지 그 다음에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그게 게 그린 이제 수소잖아요. 블루수소 그죠? 예. 블루수소, 그린수소인데 예. 이 두 가지가 지금 보면은 경제성을 많이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루수소에는 CCS 기술이 들어가면 되고 탄소 포집이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물 분해하는 거는 태양광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우면 더울수록 그다음 태양광 플러스 풍력이겠죠. 예. 그러면은 경제성을 맞출 거라는 거예요. 킬로그램당 1.5달러에서 1달러 들어가면 혁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3.5 이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래 되면은 이게 그래서 수소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은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수소 충전소라든지 수소 인프라라든지 이런 데 에어리키라고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그죠? 예, 예. SK 가스하고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수소를 만들어내야죠. 그렇죠. 예. 수소 생산에 들어갈 예, 것이다. 예. 그래서 저게 2050년에는 1경원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이 전기차처럼 되는 거예요. 전기차보다도 수소는 발전 쪽에서는 네. 오히려 모든 전력원들을 다 밀어낼 수 있는 게 수소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거죠. 일단 지금의 5조 원까지 키우겠다는 수소 에너지 쪽은 현재로서는 부생 수소, 그 석유화학 공장을 돌리면서 나오는 수소를 말씀을 플러스 블루수소, 블루까지 그린수소 다 가겠다. 포함했다. 뭐, 예.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5조 원에서 이게 보면은 1경원이라고 했잖아요. 2천조도 아니고 1경원 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면서 계속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제 뭐 롯데케미칼 주가하고 향후 문제 어떻게 이제 저 롯데케미칼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투자자분들께서 접근하셔야지 그 말씀을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거에 비하면 참 지금의 시가총액은 이런 비전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그다음에 자산에 비하면 조금 초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그 중국 경기 부양과 관련돼서 그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롯데케미칼의 주가가 밑에 바닥을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3배, 4배까지 시가총액이 이제 향후에 이제 올라가려면 이제 말씀하신 이런 전략들이 이제 펼쳐져야 된다. 첨단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현재 주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2005년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가 저평가라는 게 잊혀진 기업이죠. 그렇죠. 롯데케미칼 잊혀진 기업이 2005년도에 보면은 롯데케미칼이 이머징 시장을 다 먹여 살린다는 그 밸류에이션 하나로 매출액 대비 5배까지 받습니다. 매출액 지금 대비 5배. 매출 그게 뭐냐면 밸류에이션 PSR이라는 게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라는 게 이게 드림도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깨져버리가 지금 뭐냐 매출액 대비 5배인데 지금 매출액 대비 0.2배예요. 그러니까 꿈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PSR이라고 그러나요? PSR이죠. 예, 그게 매출액 PDR로도 대비, 예. 포함하는데 PSR. PS, 그런데 예. 기업은 어떻습니까? 부채를 줄이면서 지금 현재 우리는 첨단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기초만 하는 게 아니고 첨단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PSR 500가 예를 들면 5배가 예를 들면 그런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회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5배는 좀 많고 네. 듀퐁이 3배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아. 린데가 7배입니다. 그 요즘에 효성화학이라든지 예. SK 머티리얼즈가 예, NF3 팔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 팔 때 보면 매각 가치는 얼마 정도 나오면 6배 정도 나옵니다. 매출액 대비 6배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시가총액은 0.2인데 팔 때 6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런 그러니까 PSR로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 첨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참 이게 그 저평가 얘기를 하는데 이 회사가 저평가 상태로 영구히 갈 수 있는 거고 정말 저평가 상태에 있다가 확 뜰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오늘 특히 이제 롯데케미칼이라는 이 한 회사 오늘 얘기를 이제 차 대표님과 중점적으로 해봤는데요. 현재 상황 또 중요 경부양책 이 부분들 여러 가지 주변에 호재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향후 방향성, 성장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하게 가져가고 있다 이런 점들 롯데케미칼에 대한 부분을 좀 시선을 좀 달리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차 대표님께서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홍선 대표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오늘 마켓 비하인드 이 정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켓 나우 1부로 잠시 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